국가가 정식으로 수립되었으며 이제는 또 하나의 장벽 휴전선이 바로 놓이고 말았다.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광복 이후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경제를 움직이고 도시를 설계하고 정치를 바꾸고 결국 국가의 운명을 바꾸죠. 우리가 인구에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인구는 사람 그 자체를 나타내고 인구 자체는 개인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사회이기도 하고 국가 그 자체이기도 하죠. 인구는 사회 경제 현상과 함께 서로 맞물리면서 역사로한 수레바퀴를 갖다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를 모르면 사실은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2025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5,160만 명. 100년 전 인구 총조사가 처음 시작된 당시는 1,952만 명이었죠. 광복 당시 2,500만 명이었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한국전쟁 때문이었죠. 만 3년에 걸친 전쟁은 끝났다.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채 전쟁은 끝났다. 한국 전쟁 직후 2,140만 명으로 줄었던 인구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일명 베이비 붐. 당시 출산율은 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현상은 전쟁이 있는 국가만 나타납니다. 이 베이비붐 현상은 전쟁을 겪지 않는 나라는 베이비붐 현상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젊은 남자하고 젊은 여자가 분리됩니다. 젊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한국 전쟁에 3년 동안 복무를 합니다. 이 3년 동안에는 출산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 같은 것이. 그리고 전쟁 이후에 어느 정도 약간은 사회가 안정된 시점인 1955년에 살아남은 많은 젊은층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미혼 남성들은 결혼을 하고 또 이미 결혼해서 갔던 인구들은 출산을 시작하면서 이 짧은 시기에 대거 출산하는 이런 현상이 베이비붐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이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태어난 세대는 1971년생이 가장 많이 태어났습니다. 약 103만 명이 태어났죠. 한 해. 인구의 증가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당시엔 필요한 일이었죠. 잠시 성장이 주춤했던 인구는 1차 베이비붐 이후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서 1970년 처음 3천만 명 돌파. 불과 15년 만에 4천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알맞게 낳아야 훌륭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를 두고 볼 수 없었기에 1962년 본격적인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가 발전하려고 하더라도 너무나 인구가 많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이런 우리가 많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이제 막 전쟁 폐허에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갖다 가장 우선시하는 나라가 그 당시 인구 증가율이 거의 3%, 연평균 3% 육박하는 어떤 증가를 보였는데 이것을 감당할 만큼 국가 수용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이 산하 제한 정책을 넣고 결국 정부 주도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시작했던 거죠. 팽창의 시대, 또 다른 문제점.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인구가 도시로 몰린 건데요. 인구의 이동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학업하기 더 좋은 지역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 기회가 더 많은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은 지역의 격차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이동은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됐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특히 수도권으로. 이제 예전의 인구 이동은 학업이나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을 했다면 이제 수도권의 개발 때문에 그 인구의 수도권 과밀화가 더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 그러니까 경기 남부 지역의 주거지, 대단지의 주거지의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집중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0년) 이후 출생률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2020년 처음으로 자연 감소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사망률은 감소하면서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는 인구 구조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피라미드 모양에서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변한 거죠. 피라미드를 생각해보니까 삼각형 모양이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 피라미드라는 것이 성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표다. 아래층이 이렇게 넓을수록 삼각형이니까 넓을수록 이제 어린이 젊은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고령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삼각형 모양이면 아래에 어린 젊은 층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고 이제 고령층이 좀 적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딱 보면 이 나라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구나를 쉽게 볼 수가 있죠. 현재 22년 우리나라 장래 추계 인구가 얘기해주는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피라미드는 30대에서 50대가 이렇게 똥똥하게 생긴 항아리형 형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년 후가 된 2072년쯤 되면 60세 이상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각형 모양, 그래서 그런 피라미드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세계 최저 기록. 저출생으로 인해 노동 가능 인구 감소, 생산성 저하,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 내수 시장 축소 등 많은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랄까 이 재앙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출산율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극심한 문제고, 이것이 미래에 더 큰 우리가 뭐 재앙 수준의 어떤 그런 많은 경제, 사회, 정치 모든 영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억제가 필요했었죠. 국가의 필요성이 있었고, 개인이나 가족의 관점에서 볼 때도 가구 원수를 줄이는 것이 가족 생활을 하는데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개인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가구 원수를 늘리는 것이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출산이나 결혼의 경제적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효과를 내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저출생이 불러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 바로 고령화입니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100명당 노령 인구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는 1970년 7.2명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5년 무려 199.9명으로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2025년 고령 인구의 비율은 20%,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인구학적 흐름이지만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고령화된 사회에서 중요한 점은 노인이 절대다수로 많아진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삶의 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건강이나 그리고 소득 보장과 같이 노인의 노후와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고요. 규모가 적어지거나 노인 인구가 많아졌을 때 우리의 산업 구조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위기 관리의 차원에서 향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인구를 아는 것이 결국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곡선을 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광복이 후 80년, 대한민국의 인구가 그려온 곡선 위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0년대)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세대를 키워낸 부모들, 1970, 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일군 청년들, 그리고 지금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우리들. 인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80년을 써내려갈 소중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